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화려한 직함이나 외적인 조건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어떤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는데요.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했다가 모든 걸 걸고 후회했던 어떤 인간의 이야기랍니다.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선 일을 하셨어요. 전 늘 일로 바쁜 아빠가 미웠고 작업복 차림인 아빠가 창피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며 잘 타이르셨습니다. 주연아, 너희 아빠가 얼마나 유명한 구두 수선 장인인 줄 모르지?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셨잖아. 너도 엄마랑 같이 봐놓고선 왜 그러니? 네 언닌 학교 가서 다 자랑했대. 아버지 TV에 나오셨다고. TV에만 나오면 뭐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서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난 내 옆에 있는 아빠가 필요해. 어릴 적 아빠를 생각해보면 늘 떠오르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의 거친 손입니다. 가죽을 전문으로 하셔서 구두를 만들고 가방이나 부자재까지 만드시던 아빠의 손은 늘 거칠고 상처가 많았죠. 제가 사춘기가 됐을 땐 아빠를 대놓고 남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저 중학교 졸업하는데 설마 또 못 오세요? 저 입학식 때도 못 오셨잖아요. 아이고, 일을 어쩌냐. 연말 연체 물량이 제일 많아서 아빠가 시간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맨날 다른 사람들 구두만 해주느라 바쁘고 정작 아빠 딸은 다 다른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알긴 하세요? 됐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관심 없는 아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빠 와도 몸에서 본드 냄새만 나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아요. 그때 전 저희 아빤 남들 발이나 만지며 사느라 정작 가족들에겐 관심도 없는 나쁜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빤 내심 사춘기 딸의 말이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전 당연히 아빠가 못 오시겠거니 생각해 말씀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절 누군가 우렁차게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엄마, 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딸, 주연아, 아빠 왔다. 아빠가 꽃다발도 사왔어. 아유, 멀리서 보는데 우리 딸이 제일 예쁘네. 우리 막둥이가 제일 예뻐. 아빤 그러면서 아빠가 직접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뿐이 멋진 구두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맨날 찡찡거리고 떼나쓰던 우리 딸이 이제 이렇게 어엿한 숙녀가 다 됐네.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우리 딸 구두 한 켤레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더구나. 이거 신고 대학교 가서도 제일 멋진 아가씨가 돼야지 우리 딸. 얼른 신어봐. 네 아빠가 너 자는 사이 몰래 네 발 사이즈까지 재고 간 거 너 모르지? 전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구두를 신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게 구두를 신겨주는 아빠의 손을 보자 그제야 죄송함이 몰려왔어요. 손이 다 까지고 거기에 굳은 살 투성인 아빠 손 덕분에 저도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건데 어린 전 그걸 몰랐던 거죠. 얘 또 온다. 엄마 아빠 주연이 얘 또 울어요. 넌 어째 20살이 돼도 울보니? 그날 언니가 저보고 울보라며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아빤 여전히 바쁘셨지만 언니와 전 아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특히 전 아빠의 손재주를 물려받았는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의류 디자인과를 전공했거든요. 아무래도 디자인 계열이라 그런지 학비도 저렴한 편이 아니었고 재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방학 때 단기로 아르바이트 좀 하려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3학년이라 재료비 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발표 과제도 많고. 아르바이트? 그 돈 아빠가 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멋진 디자이너 되면 그때 다 갚아라.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알지? 아빤 장난스럽게 웃으셨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려 그러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 입사했을 땐 제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막내야, 샘플실에서 어제 들어온 원단 박스부터 정리해. 색상표 빠진 거 있으면 바로 다시 뽑아야 하니까 체크 꼼꼼히 하고. 아,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 지난 시즌 자료 있지? 점심시간 전에 거래처 택배도 보내야 하니까 송장 출력해서 붙여놓고 디자이너님 패턴 수정본 출력은 A3로 5부야. 아,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안 움직여? 네? 네,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회사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디자인 업무엔 얼씬도 못하고 여기저기 샘플 배달 다니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 이거 원피스 샘플은 패턴실에 먼저 갖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거래처부터 들렀다가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나요? 야,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 너 알아서 딱딱 못해? 너 때문에 지금 일 밀리는 거 안 보여? 이쯤 되자 제가 디자이너인지 택배 기사인지 모를 지경이었답니다. 샘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오전에 수정 들어간 원피스 샘플이랑 필수정한 바지예요. 단추 위치를 조금 옮겼다고 하셔서요. 거래처에서 오후 2시까지 꼭 달라고 하셨거든요. 잘 좀 부탁드려요. 패턴사 선생님께 연신 부탁을 드리는 와중에도 제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안 봐도 사무실에서 온 전화가 분명했어요. 네, 지금 패턴실에 전달했고요. 바로 받아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요.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잘 시간은 당연히 부족했죠. 어떤 날은 제품 론칭을 앞두고 이틀을 못 자 재봉틀에 손을 다치기도 했고요. 그때 선배들이 알면 또 혼날까봐 혼자 소리도 못 내고 몰래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나면 저도 언젠가 디자인으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꿈만 보고 달렸던 것 같네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처음으로 드디어 제 꿈을 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경력자 신입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들고 오면 파티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 뻔한 거 말고 좀 새로운 걸 가져와 봐. 막내들, 이번에 잘해서 선배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안 그래? 그때 전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스케치를 했어요. 그러다 코피를 흘리는 날도 많았고요. 딸,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도 좋지만 그러다 너 건강 상하면 어쩌려고. 내가 아무래도 아빠를 닮았나 봐요. 아빠 닮아서 일복도 터진다니까요. 그래도 일이 재밌어서 좋아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절한 사람을 각인시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때 전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집에 들어와서도 스케치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단 제가 평소에 막연히 생각 중이던 실루엣과 소재감을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점점 완성돼가는 스케치를 보며 혼자 괜히 설레기도 했고요. 그래, 이 정도면 대표님한테 보여드려도 망신 안 당할 거야. 이러다 진짜 내 작품으로 제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 큰 용기를 가지고 우선 회사 선배에게 스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선배는 대충 훑어보더니 별다른 대답 없이 책상 옆에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 괜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속으론 작은 기대를 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대표님께 제가 수도 없이 고치고 또 고쳤던 디자인을 보여드릴 날이 다가왔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거 뭐예요? 저 디자인 제 건데 왜 선배 이름이... 놀랍게도 제가 밤새 그렸던 디자인이
선배 이름으로 먼저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설명까지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처음부터 선배 아이디어인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무 당황해서 항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식은땀만 나고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전 결국 제 디자인은 제출도 못하고 바보같이 뒤에 서 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선배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배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 그거? 네가 하도 엉성하게 마무리했길래 내가 다 고쳐서 낸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뭐 지금 네 작품이라고 따지기라도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웃긴 녀석이네. 막내한테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선배들 작품 훔쳐보고 베낀 거겠지. 선배의 뻔뻔한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저 선배 자리에 오르려면 실력 있는 후배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아무리 샘플을 나르고 밤 늦게까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결국 제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난 여기서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표님은 절 붙잡으셨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인력은 많았을 거예요.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손때 묻은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으며 이상하게도 후련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이 너무 쉽게 짓밟힌 것 같아 속상했지만 이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전 한동안 백수신세가 됐죠.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축내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딸, 아빠 출근한다. 집에 그러고 있지 말고 어디 운동이라도 좀 다녀. 진짜 디자인 일은 아예 접을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아빠, 오늘도 늦게 들어오세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때 제 나이가 벌써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빠의 출근을 배웅해드리고 베란다 너머로 아빠가 바쁘게 가시는 걸 보는데 갑자기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한동안 회사에서 쓰던 스케치북은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꺼내보니까 제가 가끔 구두 디자인을 해둔 것도 있었고요. 전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빠를 보자마자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공장에서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저 구두 디자인도 해둔 거 많아요. 그래도 제가 짧게라도 유학도 다녀왔는데 아빠 일에 도움이 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빤 정말 냉정하게 절 쳐내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무뚝뚝하긴 해도 딸들한텐 다정하신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땐 서운할 정도로 단박에 거절하시더군요. 너 아빠 일이 장난으로 보이냐? 구두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같은 애송이가 일할 곳이 뭐 어때? 구두 일이 어디 잔재주만 부려서 될 일 같아? 고객도 응대해야 되고 영어까지 뛰어야 하는 일인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아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왜 애송이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전 아빠 말이 너무 서운해 또 어린애처럼 울며불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빤 제가 이래서 안 된다며 혀까지 끌끌 차셨죠. 하지만 저도 회사에서 고생하던 게 있는데 이렇게 애취급을 당하고 넘어가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구두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빠 앞에 보여드렸죠. 아빠, 저 정말 진심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하시는 일을 동경해서 디자이너 꿈도 꾼 거라고요. 아빠만큼 훌륭한 장인은 못 되더라도 정말 저 최선을 다할게요. 아빠 공장에선 아빠라고도 안 부를게요. 그냥 완전 말단 직원으로 대해주세요. 너 정말 자신 있어?
구두 일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아빠 손 보이지? 너 이렇게까지 손 망가진 일이라도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할 자신 있냔 말이야. 네, 그럼요. 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믿고 맡겨주세요. 아빤 결국 절 공장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절 딸이라고 소개도 안 하시고 완전 허드렛 일부터 시키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공장의 베테랑 직원분들은 아빠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6, 70대 분들이었답니다. 구두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종일 서서 가죽을 옮기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보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어요. 본드 냄새가 가득한 공장에 숨 막히기도 했고 더운 열기와 기계 소리에 머리가 멍해질 때도 많았죠. 하도 사포질을 해서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가는 것도 낯설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구나 싶어 존경스러웠답니다. 게다가 아빠 공장은 업계에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일하는 곳이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까지 수선을 맡기고 갔죠. 그래서인지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발등 라인 다시 봐. 가죽 결 방향을 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구들이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이라는 게 늘 신고 다니는 것이라 고객님마다 특별한 사연을 갖고 계셨거든요. 한 번은 어떤 중년 여성분께서 오래된 구두를 들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여성분은 구두에 얽힌 사연을 말씀하며 눈물까지 보이셨답니다. 이 구두가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구두거든요. 전 친정 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고 가신 이 구두가 저한텐 가장 보물이었는데, 아니 글쎄 저희 집 강아지가 하필 이 구두를 물어뜯었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한테 화를 내봐야 소용도 없고 속상해서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아빠도 저도 고객님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구두를 손봐드렸어요. 수선이 끝난 날 여성분은 다시 공장을 찾아오셨고 구두를 받아들곤 한참이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까지 푹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10년은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느 날은 또 어떤 중년 신사분께서 뒷굽이 다 다른 구두를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주 기품 있고 멋진 신사분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낡고 오래된 구두를 가지고 계시나 궁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객분께도 말 못할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이 구두가요, 제가 첫 입사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구두입니다. 그때 집이 많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막노동판을 전전해서 어렵게 구두를 사주셨거든요. 지금 전 회사에서 임원까지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벌써 20년이나 신어서 여러 번 수선도 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낡아서 수선을 못 한다길래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혹시 이런 구두도 고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오래된 구두긴 하네요. 저희가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드린다곤 장담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옆에서 그 구두를 보고 있자니 아빠가 제게 처음으로 만들어주셨던 구두가 생각나더라고요. 일할 땐 운동화를 많이 신어서 몇 번 신어보지도 못했지만요. 아빤 신사분의 구두를 튼튼하게 수선해 주셨고 신사분은 기쁜 표정으로 구두를 들고 돌아가셨답니다. 이것 말고도 구두 일을 하며 기쁜 일도 많았어요. 한 번은 딸의 손을 잡고 저희 공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얼마 뒤 따님이 결혼을 해서 웨딩 슈즈를 맞추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뒤 주문하신 구두가 나왔고 따님과 아버진 구두를 신고 정말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늘 이렇게 기쁘고 감동적인 삶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가끔은 정말 진상 고객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구두를 맞춰간 뒤 한참을 신고 다니다
1년도 더 지나 다시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그 손님은 신발이 많이 닳았다며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했어요. 아, 이거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줬어요.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 신으니까 다시 환불해줘요. 그러기엔 사용 흔적이 너무 분명해 결국 아빠가 간신히 말린 뒤에야 돌려보낼 수 있었답니다. 또 한 번은 저만큼이나 젊은 여성이 가방 하나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정품이 아닌 가품이었는데 명품 브랜드 로고를 똑같이 박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흰 정중하게 가품 수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왜 안 되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아니, 돈 주겠다는데 왜 안 해줘요? 여기 장인 공장이라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실력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냥 본드 칠이랑 몇 번 해주면 될걸. 왜 못한대? 또 어떤 날은 벤츠를 타고 온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구두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를 5만 원이라고 말씀드리자 바로 비싸다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본드 칠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5만 원이나 받아. 그냥 3만 원에 해줘요. 그날은 무려 30분 넘게 가격을 두고 입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 시간과 공정을 설명해 드려도 듣지도 않으셨고 결국 투덜거린 채 수선을 맡기고 돌아가셨죠. 더 어이가 없던 건 나중에 그 수선비조차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제가 구두 일을 한 지도 8년이 흘렀어요. 저도 벌써 홍기가 꽉 찬 나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식 뒤풀이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쓴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하는 일이 그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친구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얼른 그 사람을 제게 소개했습니다. 주연아, 희도 오빠 처음 보지? 나도 대학 때 외부동아리에서 알게 된 오빠야. 지금 무지 잘 나가는 증권맨이고 얼마나 멋쟁인 줄 아니? 아휴, 쑥스럽게 사람 앞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황희도라고 합니다. 주연 씨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뒤로도 친구의 주선으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했는데 어디 자리를 가더라도 항상 자리를 주도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이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 녀석이 애인을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 애인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며 계속 잘난 척을 해대더라고요. 요즘 장이 좀 별로였잖아요. 근데 전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제대로 베팅 좀 했죠. 그랬더니 수익률이 이렇게나 나온 거 있죠? 아, 역시 주식은 기세예요, 기세. 친구 A는 무슨 강연이라도 하듯 차트가 어떻고 종목을 고를 때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는 자기 애인을 말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어색하게 웃으며 예의상 맞장구를 쳐줬죠. 그때 제 남자친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증권일을 하다 보니 굳이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결국 제 남자친구가 나서더군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 돈 버는 건 센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여의도 증권맨들도 요즘 다 죽쓰는 거 알죠?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이, 그거 놓치면 전문가도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 그러세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셨어요? 종목은 변동성 관리 어떻게 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크 헤지는 옵션으로 가세요? 아니면 비중 조절로 가세요? 남자친구가 전문 용어까지 대며 말하자 그렇게 잘난 척 하던 친구애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뭐 그런 건 아직 깊게는 안 보고요. 전 제 감을 믿어서요. 그럼 아직까진 운이 좀 좋으셨네요. 요즘 같은 장에선 한 번만 삐끗해도 수익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재미 보셨으면 무리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그러다 쪽박 차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남자친구 말에 다른 친구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친구 애인도 머쓱해하며 더는 주식 자랑을 간뒀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전 눈에 콩깍지가 잔뜩 씌어선 계속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어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주연아, 이제 슬슬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셔? 뭐 잘 못 드시는 거나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을까?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심하게 장소를 예약하고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남이니 좋은 곳에서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아주 비싸고 근사한 식당까지 직접 예약을 했어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울 만큼 근사한 곳이었답니다. 부모님도 식당에 오셔선 무척 감탄하셨죠. 아유, 우리 예비 사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급 식당은 살다 살다 처음 와보는 것 같네.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곳으로 모셔야죠. 제가 미리 메뉴를 몇 가지 추천받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바닥 가지가 제일 좋다고 하고 해산물 별로시면 한우 종류도 좋답니다. 남자친구는 능숙하게 주문까지 마치고 낯가림도 없이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얼마나 어른스러워 보이던지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 싶었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희 식구들에게 정말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보내오기도 했고 아빠가 구두수선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곤 손이 많이 상할 거라며 핸드크림을 따로 챙겨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부모님께 꽤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예비 사이가 증권이라 한다고 하더니 대화 수준도 높고 무척 지적인 것 같구나. 내가 구두까지 유심히 봤는데 보통 신경 쓴 게 아니더라고. 아빠도 구두부터 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제일 먼저 신발에 눈이 갔잖아요. 그 사람이 매사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건 한 번도 제 형편이나 집안 사정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냐, 집은 어디냐 같은 건 묻지도 않고 제가 아버지가 구두를 하신다고 하니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적어도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굳이 묻지 않으니 저도 제가 얼마 버는지 저희 집 자산이 얼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됐고요.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편이라고 봐야 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점수를 확실히 딴 만큼 저도 시댁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신발도 엄청 신경 쓰고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꽃과 과일을 사들고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반갑게 맞아주셨고 분위기도 겉보기엔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중심은 늘 한 사람, 남자친구였답니다. 예비 시모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연신 당신 아들 자랑만 하셨죠. 우리 아들이 그 유명한 증권맨 아니니 회사에서도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높은 직책인 선배들도 우리 아들한테 다들 투자 지원 좀 해달라고 줄을 선다니까. 아이, 그러게요. 희도 오빠가 참 일도 잘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복 받은 일이죠. 제가 아무리 웃고 넘기려고 해도 예비 시모의 아들 자랑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땐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좋게 넘기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했고요.
우리 예비 며느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런 거 있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희도에게 물어봐라. 바로 옆에 전문가가 있는데 잘 써먹어야지. 남들은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와도 우리 아들한테 좋은 한번 얻기가 힘든데 말이야. 그 뒤로도 예비심은 저를 몇 번 밖으로 불러 밥도 같이 먹고 좋은 찻집에서 차도 몇 번 마셨답니다. 남편에겐 나이 어린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는 어딜 갈 때마다 꼭 따라 나와 자리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이상하게 예비 시댁 식구들 말이 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갈 때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왔거든요. 세아가, 너 이런 거 먹어봤니? 못 먹어봤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데 잘 못 오지 않니? 아니다. 희도 따라서 가봤으려나? 한 번은 방어철이라 같이 방어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방어를요? 당연히 먹어봤죠. 저희 아버지가 회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철마다 제철 생선을 먹으러 가기도 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약간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요즘 횟값이 좀 비싸야 말이지. 혹시 못 먹어봤을까봐 물어봤어. 너희 부모님 힘들게 일하시는데 너만 이런 거 먹어서 어쩌니? 이따 포장해 줄 테니까 집에 좀 가져갈래? 우와, 새언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딨어요. 이런 거 못 먹어봤을까봐 챙겨주기까지 하고. 진짜 우리 새언니 땡 잡았다. 순간 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아빠도 먹을 땐 제대로 먹어야 한다며 먹는 데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예비 시댁 식구들과 먹는 방언 취급도 안 하실 만큼 고급 생선회를 즐기셨고요. 전 절 챙겨주시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라며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의 한복을 맞추러 가며 시누이도 동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모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저와 시누이가 밖에 앉아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제 발을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새언니, 그 구두 브랜드도 없고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설마 어디 시장에서 샀어요? 언니도 좀 좋은 거 좀 신지 창피하게. 돈 없으면 차라리 오빠한테 사달라고 해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이거 수제화예요. 제 발에 딱 맞춘 구두인데요. 아, 수제화. 새언니 아버지가 구두방 하신다더니 구두까지 만들어 신으시나 봐요. 그냥 하나 사신지. 저는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구두는 아빠가 직접 만든 수제 구두였고 가격으로 치면 웬만한 명품 못지않은 구두였거든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저와 제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죠. 그래서 예비 시댁 식구들이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바로 잡아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절 혼자 시댁으로 부르더니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비 사돈께서 구두방 하신다고 했지?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아직도 그런 허드렛 일을 하시니? 차라리 구두방 정리하시고 그 돈을 우리 희도한테 맡겨보시면 어떨까? 그럼 못해도 3배는 불려줄 텐데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시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진 구두방이 아니라 구두 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수제화 공장이요. 어머, 얘 발끈한 것 좀 봐라.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 내가 이때까지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말은 안 했는데 아버지가 구두나 닦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아, 이렇게 시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공장이라고 해봤자 뭐 동네 수선집 아니냐? 넌 거기서 카운터나 보는 거 맞잖아. 예비 시모는 이미 저희 집을 깔보기라도 작정했는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희도는 증거사 다녀. 번듯한 금융맨이라고.
아유, 솔직히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하게 수준 차이 나는 거 알지?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혼수리스 줄 테니까 섭섭지 않게 해와라. 그럼 내 믿어주마. 예비 시몬 그러며 말도 안 되는 혼수 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목록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 신축 아파트 전세자금 일부 현금으로 준비할 것. 집 명인 당연히 우리 희도 앞으로. 둘째, 수입 세단 한 대, 최소 명품 브랜드. 셋째,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예물로 각각 2점 이상. 넷째,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명목의 현금 봉투. 다섯째, 혼수 가전은 전부 최신형으로 맞출 것.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감히 시애미 앞에서 잘난 척을 해? 우리 희돈 다 해줄 수 있어. 그 정도 능력 있는 남편 만났으면 고개라도 숙일 줄 알아야지. 그날 갈등을 겪은 이후부터 예비 시모의 간섭과 무시는 대놓고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 넌 그 먼지 구덩이를 그만둘 거지? 며느리가 구두 수선한다고 남들한테 말이나 하고 다니겠니? 예비 시몬 이뿐 아니라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때 너무 화가 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습니다. 정 그 일을 해야겠으면 앞으로 월급 받은 거 우리 아들한테 다 맡겨라. 우리 아들 투자 실력 알지? 그리고 혹시 네가 가난한 네 친정의 돈이라도 빼돌리면 어쩌니? 우리 아들이 월 600 정도 벌긴 하지만 요즘 증권맨들 실적이 안 나오면 월급도 깎는 데더라. 아니면 대기 발령시킨대. 그러니까 네 월급이라도 내 아들한테 맡겨둬라. 그럼 우리 희도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좋잖아. 어머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께서 간섭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된 기술자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펄쩍 뛰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아서 하기 뭘 알아서 해.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혹시 너 뭐 너희 집의 생활비라도 책임질 마음은 아니지? 그래서 계속 그 몇 푼 벌지도 못한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야? 난 내 아들 힘들게 번 돈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못 본다. 제가 진짜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대체 제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저 잘난 어머님 아들보다 2배는 더 벌어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월급까지 오픈했지만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믿질 않더라고요. 결국 전 예비 시모 앞에 월급 통장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때 일한 지가 8년이 조금 넘었었고 저도 나름 기술자인지라 못 벌어도 한 달에 800 정도는 받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기도 했고 많이 버는 달엔 1200 정도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빠가 더 잘 챙겨주신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정확히 얼마 버는지도 남자친구도 모르고 있을 때였죠. 전 남자친구가 저보다 월급이 적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은 본인이 어림짐작해서 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기어이 제 월급 통장을 열자 그제야 시모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거 있죠? 아니,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 한 달에 이 정도를 본다고?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내가 오해했잖니? 아휴, 난 그런지도 모르고 예비 사돈으론 공장이 정말 큰 공장인가 보다.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지? 너 이런 걸로 사기치면 큰일 난다. 제가 사기를 외쳐요. 이것보다 잘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동안 절 그렇게나 무시하시더니 정말로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그렇다면 저도 좀 곤란하네요. 전 계속 절 붙잡는 예비심을 뿌리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그날 저흰 처음으로 아주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셨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 이때까지도 나 겨우 참은 거야. 근데 더는 못 참아. 날 무시한 것까진 어떻게든 넘어가더라도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꼴은 더는 못 견디겠다고. 그때 남자친구는 제가 시모에게 월급을 공개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도 정말 뻔뻔하게 도리어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좀 인정을 해라. 너 이러는 거 자격지심이야. 너희 집 어렵다고 괜히 자존심 세우는 거라고. 알아? 이럴수록 진짜 추해 보여. 차라리 집이 못 산다. 아버지가 겨우 구두 수선한다고 인정해. 그럼 내가 가엾게라도 생각해주지. 솔직히 장인어른 구두방 하신다고 어디다 말도 못해. 내가 그래도 증권회사 다니는데 처가가 가난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 남자친구도 저희 아빠가 구두를 하신다니까 어디 역 앞에 작은 구두방이라도 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구두나 닦고 뒷굽이나 가는 줄 알았겠죠. 안 그래도 전부터 예비시댁에서 자꾸 저희 집을 무시하길래 결혼을 엎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날 일을 계기로 전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결혼 그냥 엎자.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야. 너처럼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사람 모르겠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정직한 노동으로 정직한 돈을 버시는지 말이야. 넌 죽었다 깨도 우리 아빠 발끝에 때만큼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요즘 다들 그러더라.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뭐라고? 우리 결혼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파혼을 하지. 일단 진정 좀 해봐. 네가 열받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파혼부터 얘기하면 곤란하지. 제일 곤란한 건 나야. 너 같은 인간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다니. 시간을 돌려서 그때 정신 차리고 내 딱이라도 갈기고 싶다. 다신 연락하지 마. 잘난 너희 식구들이랑 돈놀이나 하면서 살아. 전 결국 남자친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얘기를 다 들었는지 남자친구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오해할 일도 없었잖아. 어떻게 부부가 될 사이에 그런 걸 숨겨? 왜, 내가 처가 재산 보고 들러붙을 줄 알았어? 그랬다면 정말 실망이다. 실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히려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들러붙을까 봐 걱정했잖아. 아니야? 이제 와서 우리 집 재산을 아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나 봐. 전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절 비웃었던 것처럼 남자친구를 비웃어줬습니다. 그 인간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왜 그러냐며 자꾸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전에 남자친구가 하도 믿어보라고 해서 투자금을 약간 맡긴 게 있긴 했었거든요. 엄청 큰 돈은 아니었고요. 1,000만 원이 약간 못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투자금 얘기를 하며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진 않았지만요. 너 회사에서 실적 안 좋지? 나 다 알아. 너희 회사에 다 말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내 돈 원금 가져와. 수익금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원금 그대로 뱉어내. 주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곧 대박 날 건데 지금 빼면 반도 못 건져. 그리고 회사에 말하겠다고? 너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고객으로서 말하는 거야. 너 원금 못 가져올 것 같으면 조용히 짜져 있기라도 해. 진짜 생각 같아선 너희 회사에 당장 찾아가고 싶으니까. 전 그러면서 아예 남자친구 번호까지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저희 아빠 이름을 검색해 공장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주연이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공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와, 근데 공장이 진짜 크네요. 이렇게 큰 공장이었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남자친구는 연신 공장을 보며 감탄을 해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냐며 남자친구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가만 계시던 아빠가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성큼성큼 남자친구에게 다가오셨어요. 평소에 인자하시던 아빠의 눈에서 그날만큼은 불꽃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아빤 한 채 망설임 없이 신고 계시던 구두발로 남자친구의 정강을 확 걷어차 버리셨어요. 아우,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아우, 내 다리. 남자친구가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넘보는 거로도 모자라 그런 수모까지 겪게 해? 뭐가 잘나다고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도 처음엔 저 좋아하셨잖아요. 니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든 줄 알았다만 내 딸이 좋다니까 참고 있던 게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전부터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 당장 꺼지지 못해. 너 같은 놈이 어딜 내 딸을 탐내. 당장 여기서 안 꺼져? 아빠의 사자 후에 남자친구는 그대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찌질하던지 제가 왜 저런 인간한테 반했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동을 겪고 나니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못난 딸 때문에 험한 걸 보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빠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이 아까워서 하늘이 도운 거다. 어디서 저런 놈을 데려왔어. 이제라도 잘했다 내 새끼. 잘했어. 전 그날 오랜만에 아빠 품에 안겨 아이처럼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그 구질구질한 인간들은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돈 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테죠. 어느 날은 그 예비 시모가 될 뻔했던 여자가 돼지고기 갈비찜을 이만큼에다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저 새아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일이 바쁘다면서 너 고기도 잘 먹길래 내가 직접 갈비찜 해왔어. 사돈 어르신도 불러서 같이 드시면 좋겠구나. 저기요 아줌마 누가 돼지고기로 갈비찜을 해 먹어요. 저희 집은 소갈비찜 아니면 취급도 안 하거든요. 이런 건 아줌마나 가져가서 드세요. 뭐? 아휴, 이것도 만드느라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아, 서운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저희 식구들 입이 워낙 고급이라서요. 수준에 좀 안 맞았나 보네요. 전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아줌마를 망신을 주며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남자친구와 술을 잔뜩 먹고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야, 네 번호 진작 차단했는데 이것도 누구 번호니? 이 번호도 당장 차단할게. 주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결국 대기발령 났어. 실적 없다고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고객들이 나한테 투자 못 맡기겠다고 회사에 말했대. 나 어떡하냐. 이러다가 곧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와, 진짜? 너한테 우리 아버지 재산이라도 맡겼으면 우리 집도 쪽박찰 뻔했네. 그러게 실력도 없는 게 큰 소리만 치더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참, 안 그래도 내가 너희 회사에 직접 전화했는데 그게 통했으려나? 그 인간은 실적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인 자금까지 자기 멋대로 판단으로 굴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규정을 어긴 무단 운용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대기 발령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남의 돈은 왜 도박을 하니? 그게 증권맨이야? 도박꾼이지.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업계 안에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 당분간 같은 일을 하긴 힘들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빠 일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딸, 밥 좀 먹고 하자. 우리 딸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덩달아 쉬질 못하겠구나. 에이, 아빠 솜씨 따라잡으려면 몇 년은 물론이고 몇십 년도 멀었어요. 얼른 가서 먼저 식사하세요. 제 노력도 점점 빛을 보고 있는지 얼마 전엔 쑥스럽지만 아빠와 함께 대를 잇는 구두 장인으로 방송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아빠 옆에서 제 2의 꿈을 펼치려고 노력하려고요. 비록 망치질하랴 본드칠하랴 손은 엉망이지만 찌질한 남자의 아내로 뒤치다꺼리하며 무시당하는 삶보단 100배는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기술 가진 여자가 최고랍니다.
그럼 전 오늘도 주어진 제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 볼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